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의 글쓰기 프로젝트 펜때의 네 번째 에세이집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과 그 곁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진심과 온기로 가득한 시간의 기록들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예산의 어려움으로 계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낭독을 시작합니다.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 출판 서아책방. 글씨 지팡이. 김경애. 그분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숨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다. 처음 수업에 오는 것이 낯설 법도 한데 언제나 부지런히 참석했다. 손끝으로 삶을 붙들고 있는 듯한 태도로. 편마비라는 단어는 익숙했지만 그 무게는 짐작할 수 없었다. 손이 불편한 몸이지만 글씨는 참 예뻤다. 동글동글하고 아기자기한 글씨는 너무 작아 읽기 어렵기도 했지만 그 작음 속에 담긴 정성은 커다란 울림이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 따스하고 평온했다. 자신감 있게 써보셔도 좋아요. 글씨가 귀엽고 정말 예뻐요. 그분의 글씨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삶의 바깥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변화도 드러났다. 나는 그 변화가 참 반가웠다. 마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분의 글씨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고요하게 획을 그려나갔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이 표현하는 글씨는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은 자유로움과 독창성이 있다. 추상적인 멋진 배경은 그분만의 언어였다. 생각보다 표현은 제한되지 않았고 오히려 틀을 벗어나는 용기가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표현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분이 미끄러지는 듯 의자에서 넘어지셨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모두가 놀라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 하루는 한 장의 사진처럼 내 기억에 또렷하게 새겨졌다.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상생활이 어렵고 치료 기간도 길어진다.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활동 지원사와 함께 수업에 오셨다. 든든한 동행이 생긴 덕에 앉아 계신 모습에서 나는 안심했지만 정류장에서 내려 개천을 따라 혼자 걸어오시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편이 아렸다. 움직임은 더 느려졌지만 안경 너머로 비치는 표정은 여전히 단정하고 고요했다. 지팡이에 실리는 하루하루의 무게를 짐작하며 나는 오히려 그분에게 배우고 있었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 자립을 위한 꿋꿋한 태도, 그리고 조용히 버텨내는 그 인내가 어느새 내 마음에도 지팡이 하나를 세워주었다. 지팡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 손에 쥐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을
그분의 걸음을 보며 알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끔 그분은 자두나 삶은 고구마 같은 간식을 챙겨오셨다. 이거 드세요. 집에서 삶았어요. 마치 아빠가 딸에게 간식을 챙겨주는 것처럼 따뜻하고 감사했다. 본인의 몸도 챙기기 힘들 텐데 작은 가방에 정성을 담아오신 그 손길은 내게 미슐랭 맛집의 디저트보다 귀했다. 그 고구마 하나로 저녁까지 든든했고 아들과 나눠 먹은 자두는 하루를 웃음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었다. 그분이 먼 곳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아쉽다며 전화를 걸어와 감기로 외출이 힘들다는 소식도 들려주었다. 건강해지면 다시 오시겠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헤어짐은 언제나 예고 없이 온다. 하지만 익숙해지지도 무뎌지지도 않는다. 특히 따뜻했던 이들과의 작별은 더 그렇다. 사실 그분을 볼 때마다 나는 친정 엄마가 생각났다. 9년 전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다. 분주하게 떡집 일을 하시다가 고혈압약을 제때 드시지 못한 탓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다. 막내 동생과 내가 돌보기로 약속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재활에 6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하셨다. 지금은 보조기와 지팡이의 의지에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신다. 엄마는 뇌졸중 진단을 받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인지 기능을 대부분 잃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만 대화가 된다. 난 그럼에도 지금처럼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다. 엄마가 지금은 나를 위해 김치도 담글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깻잎 반찬도 보내주지 못하지만 가끔 전화기 너머로 나를 걱정해주는 떨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던 반찬들이 자주 생각나는 계절이다. 지금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다닐 수도 없고 식사를 하실 수도 없다. 나는 그분을 떠올리며 동시에 솟아오르는 분수처럼 엄마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우산 꼭 챙기라며 내 걱정을 먼저 하던 엄마의 목소리와 삶은 고구마를 내 손에 전해주며 맞잡은 그분의 따뜻한 손 모두가 존재 자체가 따뜻했고 든든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먼저 시선을 둔다. 걷는 모습, 손의 움직임, 느린 속도 같은 것들. 조금 불편해 보이면 그 불편함만 바라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조심스러움, 강직함, 그리고 작은 용기를. 그분의 글씨 하나하나가 그분의 하루 같았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조금씩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시간,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매주 엄마가 딸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따뜻했고 다정했고 익숙한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장애보다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본다. 그가 걸어온 시간, 꾹 눌러 쓴 글씨, 무심한 듯 건넨 간식 하나에 담긴 마음을 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 나는 그분을 통해, 그리고 나의 엄마를 통해 그것을 배웠다. 인영 언니와 미니미. 진.
그들을 처음 만나면 단번에 특징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 예외 없이. 납작한 얼굴, 올라간 눈꼬리, 작은 귀, 조그만 입술, 짧은 목, 낮은 코. 보통의 46개 염색체에 하나 더해져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 특별함은 내 동생이 가진 다운 증후군이었다. 이들은 오래된 앨범 속에서 보는 한 가족처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개별적으로는 달랐지만 마치 하나의 얼굴을 여러 번 보는 것과 같이 분명 비슷하게 닮아 있었다. 숨길 수 없었기에 서로를 마주하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더욱 하나처럼 보였다. 비단 어른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에도 거울처럼 비췄다. 동생이 다니던 특수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던 날, 휠체어를 타고 있던 1학년 아이의 눈에도 그들은 특별하게 보였으리라.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 아이의 큰 목소리에 모두 하던 행동을 멈췄다. 어른들은 재빨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며 아이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가려지지 않던 그들의 굳어진 표정이었다. 체육대회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지만 체육관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낮은 숨결들이 사방에서 속삭이듯 흩어졌다. 부모님들은 불편해했고 선생님들은 난감해했다. 그때 1학년 아이가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왜 말하면 안 돼요? 다들 인형처럼 귀엽잖아요. 그 순간 어른들의 눈이 더 커졌다.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로 체육관 공기는 180도로 바뀌었다. 눈치만 보던 동생네 반 아이들은 통통한 손으로 부끄럽게 얼굴을 가리거나 입가를 가만히 가리며 웃었다. 그 사이 동생 반의 반장 민지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처럼 휠체어를 탄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선생님들은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다독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지켜보고 있던 부모님들은 두 아이의 만남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두 아이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가 귀여워? 응, 모두 인형같이 귀여워. 다 같은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 같은 반이야. 귀엽다고 해줘서 고마워. 두 아이가 손을 마주잡으며 해맑게 웃는 모습에 체육관에 있던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한시름 놓은 어른들은 밝아진 분위기를 타고 행사를 진행했다. 반길이 앉은 아이들은 저마다의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았다. 체육대회는 어느새 웃음과 응원 속에 휩싸였고 그 소리는 건물 밖까지 넘실거리듯 퍼져나갔다. 지켜보는 가족들은 뭉클한 가슴을 다독이느라 바빴다. 그날 그곳에는 각자의 다름은 있었지만 어떠한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1학년 아이와 민지 그리고 동생네 반 친구들은 모두 한참을 웃으며 함께 놀았다.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것이다. 민지는 아이를 미니미라 불렀고 아이는 반 아이들을 인형 언니, 인형 오빠라 불렀다. 그들 사이에 생겨난 애칭은 서로에게 내밀었던 손처럼 하얗고 보드라웠다. 우리는 종종 장애를 마주할 때
제일 먼저 불편한 곳을 바라본다. 낯선 외모와 말투에 시선이 먼저 굳어지고 마음은 조심스러움에 멈추게 된다. 그러나 순수함을 가진 아이는 그 다름을 귀여움이라 불렀고 같은 가족이라 말해주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은 이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단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서로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연결이 되어줄 것이다. 인형 언니와 미니미가 손을 잡던 그 순간처럼 작은 따뜻함은 사람들 모두가 배워야 할 하나의 시선이었을까. 불편함. 김유리. 인간은 타인의 강점보다 약점을 더 잘 인식하는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단번에 혹은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더라도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눈치챌 수 있다. 때로는 무의식이 그 약점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것을 난도질할 힘도 생긴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조심성 없는 말이나 무심한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혹은 상대가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점검하며 살아간다.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 아닌 사회 속에서 외면과 불편함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곤 한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더 많은 시선을 받고 때로는 원치 않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당사자에게는 불편하다.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불편함은 신체적인 불편보다도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와 시선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오래 남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와 시선을 견뎌내기 위해 장애인들은 더 대담해지고 담담해지며 담대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너무 고단해서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직장 동료인 시각장애인 윤희 씨와 편의점에 들렀다. 컵라면을 먹기 위해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흰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채 내 팔꿈치를 가볍게 잡고 있었다. 윤희 씨는 흰 지팡이가 없다면 외관상 시각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지만 밝은 빛에 예민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했다. 그때 한 여성이 우리를 빤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낀 채로 나에게 의지해 걷는 윤희 씨에게 관심이 갔던 모양이다. 나는 정중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픈 게 아니라 장애가 있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마치 좋은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듯이 한 손을 들어 창가 쪽 자리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또다시 무엇을 베푸는 사람처럼 자신이 들고 있던 커피 2잔을 우리에게 건넸다. 불우한 사람에게 동냥하는 느낌으로. 나는 마음이 불편해져서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윤희 씨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여성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조용히 윤희 씨에게 방금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해 받고 시원하게 마시지 그랬어요. 그래야 속이라도 풀리지.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나의 고등학교 선배는 전맹인데 지하철에서 누군가 10,000원을 주머니에 꾸겨넣고 갔던 일을 웃으며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엔 너무 당황해서
돈을 뿌리쳤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이라도 받아둘 걸 그랬다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에는 속상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당사자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때론 버겁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속상하고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누군가 그 감정을 공감한다며 오히려 더 과장된 동정이나 위로를 건넬 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무례함이 된다. 장애인은 누구의 웃음거리도 삶을 비교하기 위한 대상도 아니라서 자신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며 안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러 장애인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느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들도 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점심시간마다 윤희 씨와 함께 구내 식당에 간다. 그녀는 스스로 식당의 동선을 익혔다. 하지만 날씨나 그날의 컨디션,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로 인해 종종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와 동행하는 편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그녀는 탁탁탁 흰 지팡이로 돌계단을 찾고 나는 조용히 다가가 오른쪽 팔꿈치를 건넨다. 식당에 도착하면 조리사님이 손수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시고 나는 메뉴를 설명해 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한다. 냄새로 맞춰볼게요. 나 냄새 진짜 잘 맡거든. 그 말에 우리는 늘 웃는다. 그리고 그녀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식사를 시작한다. 눈으로 보며 먹을 수 없기에 그녀는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음식을 젓가락질해 입에 넣는다. 옷에 국물이 튀지 않도록 식판 위를 탐색하듯 식사를 이어간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점심 식사는 10분이면 끝날 양이다. 하지만 윤희 씨와 함께하는 식사는 평균 25분이 걸린다. 그렇게 나는 항상 윤희 씨를 기다린다. 그렇게 나의 점심시간은 줄어들지만 나는 그 시간을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내 친구이자 동료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 또한 일상에서 수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조금 더 행동할 뿐 그 이상의 보상이나 평가를 바라는 일은 없다. 그냥 조금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것뿐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대단한 헌신 같은 결심이 아닌 각자의 속도를 맞춰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서로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장애는 누군가의 시선이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불편하지 않다.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건 종종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의 자세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오른쪽 팔꿈치를 내어주며 함께 걷는 연습을 하고 있다. 괜찮아. 박미정. 설 연휴를 앞두고 4개월 전부터 두바이 패키지 여행을 예약해 놓았다. 퇴근하면 여행에 필요한 짐을 챙겼고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설레다 잠들었다. 항상 색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시던 엄마였기에 그곳 사진도 보여드리고 여행지 코스도 설명해드리며 남은 저녁을 보냈다. 엄마도 출발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출발 하루 전날 퇴근 후 본가에 들렀는데 엄마는 잔뜩 어두운 얼굴을 하고 여행은 나 혼자 다녀오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변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와 수영장을 같이 다니는 친구가 늙은이가 거기를 가서 뭐 하려고, 거기 가면 계속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 다리로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 재미도 없고 힘만 들어. 그냥 가지 마. 라고 했다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여행사에 확인해 보니 출국 전날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액의 여행 경비가 눈앞에서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결국 짐가방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냥 혼자라도 떠나기로 했다. 속은 상했지만 엄마 고집을 어쩔 수 없기에 호텔방에서의 고요한 나만의 시간을 기대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두바이 공항은 말 그대로 빛과 모래의 도시였다. 가이드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왔고 한국에서부터 함께 온 같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 관광객들과 함께 곧장 버스에 올랐다. 자리가 부족해 나는 맨 뒷자리 창가에 앉게 되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두 여자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뭔가 속삭이는 낌새가 있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어제 보았던 뒷자리의 두 여자와 마주쳤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식사를 마친 후 첫 투어를 시작하기 위해 서둘러 여행사 버스에 올라탔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맨 앞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다. 너 혼자 왔니? 몇 살이야? 하고 누군가 뒤에서 내게 물었다. 그 여자들이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여행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웃으며 대답했다. 내 나이를 확인하자 그중 한 명이 반갑다며 큰 소리로 웃으며 여행 중 동갑내기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며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이름은 선미였다. 나를 당연히 한참 어린 동생이라 생각하고 반말을 했다면서 맨 뒷자리로 가자며 내 손을 잡아당겼다. 순식간이었다. 그녀의 당돌함에 나는 한참을 멍한 상태였지만 이내 마음이 풀리고 함께 웃고 있었다. 선미는 잠실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했다. 통통한 체형과 달리 짧은 치마에 높은 샌들을 신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함께 있던 수기는 삼성에 근무하며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했는데 선미와 수기는 지난 가을 동유럽 여행에서 만나 친해졌고 이번에도 함께 여행을 오게 된 사이라고 했다. 엄마 없이 혼자 온 여행은 어느새 셋의 여정이 되었고 나는 자연스레 그들의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다. 선미는 사진에 담기는 것을 좋아하는 관종이라면서 자신을 많이 찍어달라고 말했다. 셀카봉에 핸드폰을 끼운 후 찍어주기 시작한 나는 그녀의 개인 사진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 걷다가도 그녀의 몸짓, 손짓에 나는 쉴 새 없이 찍었다. 한 장소에서만 100장 이상은 찍었다. 포즈를 취하라는 내 말에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며 마구 찍어달라는 그녀는 정말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했다. 반면 수기는 항상 고정 자세에 정확한 사진을 요구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 메뉴도 함께 정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녔다. 그렇게 낯선 타지에서의 낯선 사람들은 어느새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미는 다음날 자유시간을 이용해 호텔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 가자고 했다. 나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 내키지 않았고 당황스러워 구경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획을 밀어붙였다. 선미는 딸의 수영복을 챙겨왔다며 빌려준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알겠다고 했다. 그날 밤 선미는 함께 자고 싶다며 수영복을 들고 내 방으로 찾아왔다. 좋은 향기를 풍기며
내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내게 궁금한 것이 많다며 살아온 이야기도 해달라 했다. 천천히 때가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될 일들을 굳이 급히 알고 싶어하는 행동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지도 못하고 계속 옛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두통마저 오려 했다. 혼자서 자는 것에 익숙한 나로서는 자더라도 왼쪽에는 사람을 두지 않았는데 선미는 굳이 왼쪽이 좋다면서 그곳에 누워 나와 마주 보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중간 큰 소리로 웃어대며 발을 동동 구르는 행동에 행여나 내 배가 차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생겼다. 나는 배가 차이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고 결국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무렵 선미는 수영복을 입어보라고 권했다. 마지못해 수영복을 입으면서도 나는 마지막으로 선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내일 수영장이 아닌 쇼핑을 하자고 말했다. 수영복은 원피스가 아니라 비키니였다. 나는 순간 눈이 커졌고 그것을 보며 선미는 웃어댔다. 그러고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니, 너는 몸매도 좋으면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두바이 왕자님이라도 불러줄까? 말만 하라고. 나는 그 농담이 마냥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관장을 하고서 가볍게 사과 반쪽을 먹고 조식은 건너뛰었다. 나는 매일 아침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관장을 한다. 직장암 수술을 받고 항문도 제거해서 왼쪽 배 쪽에 장루 파우치를 달고 지낸다. 이 파우치가 불편해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관장으로 장 속의 일부를 비워낸다. 일반인들이 매일 보는 변을 나는 인위적으로 관장을 해서 빼고 있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매일 눈 뜨자마자 내가 출근 전에 끝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일과다.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는 대형 데일밴드 하나만 붙여도 되는데 낯선 곳, 낯선 음식들 때문에 걱정이 들 때는 관장을 했더라도 파우치는 꼭 붙이고 다닌다. 그래서 파우치를 붙이지 않기 위해 나는 빵 위주로 나오는 조식을 피했다. 오늘은 수영장에 가야 하니까. 남들 앞에서 일반 수영복도 아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어보는 비키니였다. 보수적인 내가 몸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자체도 힘겨웠지만 내 배에 붙은 데일밴드, 워터밴드를 쳐다볼 사람들의 시선들을 생각하니 더 불편했다. 다행히 수영장엔 우리 셋뿐이었고 선미는 내 배에 붙인 데일밴드를 보고 약간은 놀라고 이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떼어버리라고도 했다. 나는 웃으면서 똥꼬 가리려고 붙였지롱 하고 말했지만 속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들은 없었고 귀엽다고만 했다. 상처는 상처일 뿐 여인네끼리 어떠냐면서 수기는 내 몸매 유지 비결 좀 알려달라면서 물장구를 쳤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기와 수영 시합도 하고 넓은 수영장을 우리가 독차지해 신나게 놀았다. 물놀이가 한창일 무렵 선미는 자꾸 내 옆구리를 찔렀다. 나한테 숨긴 거 있지? 라며 농담처럼 캐묻더니 씻고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자고 다정하게 말했다. 저녁 무렵 수기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고 선미는 내게 또 찾아왔다. 그녀는 마치 형사처럼 그러나 부드러운 말투로 내게 말했다. 너 언제부터 그랬어? 회사 생활은 힘들지 않았어? 어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어?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냥 웃으며 넘기려던 것이 갑자기 눈물로 변할 것 같았다. 한데 이상하게도 선미는 내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난 어떤 사람 같아? 그러고는 갑자기 자기의 원피스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허리에 내 것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다른 걸 달았을 뿐.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극심한 변비를 앓았고 결국 20년 후에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항문을 사용 중이며 보건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이 사실을 10살 어린 남자친구도 모른다며 둘만의 비밀이라고 말했다. 나에게만은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두바이의 어느 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잠들었다. 서로가 숨기고 살아온 시간을 안아주며. 선미는 내게 용기를 냈고 나는 그 용기를 가벼운 말장난으로 덮지 않았다. 그녀는 맥주를 마시며 웃었다. 넌 이 좋은 것도 안 배우고 무슨 재미로 살았냐?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괜찮다고. 우리 둘은 몰랐지만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시선의 경계에서 윤덕주. 어릴 적 나는 세상을 넓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장애인은 그저 힘든 사람이나 안쓰러운 사람으로 쉽게 정의했고 나와는 다른 세상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런 편협한 시선이 잘못되었음을 처음 자각하게 된 것은 아마 중학생이던 시절의 어느 봄이었다. 수학 중간고사 시험지를 받아든 나는 채점을 하던 중 눈앞이 하얘졌다. 줄줄이 이어지는 오답의 행렬. 크게 실망하신 부모님은 서둘러 그룹 과외를 알아보셨다. 과외 선생님은 서울대를 나오셨고 동네 이웃이기도 했다. 그렇게 선생님 댁에서 과외가 시작되었다. 그 집은 항상 따뜻한 가정의 공기가 흐르는 곳이었다. 늘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어린 자녀들이 어른스레 인사를 한다. 사모님은 피아노 교습을 하셨고 거실에는 세 대의 피아노가 들어와 있었다.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그 완벽함 속에 다른 비밀도 들어 있었다. 선생님은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움직이셨다.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고 늘 한 손에는 목발이 들려 있었다. 나는 거리에서 종종 선생님을 뵐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불편하시겠다. 우리 아빠는 건강한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철없고 무례한 생각이었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다. 장애는 결핍이라고 배웠고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배웠다. 그러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나의 시선이 분명하게 변화된 계기가 있었다. 대학 시절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세연 씨를 만나면서부터다. 그녀는 어린 시절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전동 휠체어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었다. 계단 있는 식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화장실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도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당차게 말하는데 괜히 내가 미안해졌었다. 시간이 흘러 나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생기면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은 사라졌고 나는 바뀐 질문을 해야만 했다. 불편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공간이 모두를 위한 공간인가라고. 가족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문턱이 좁은 상점 입구, 턱이 있는 보도블록, 비좁은 화장실, 빨리 닫히는 자동문, 그리고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수많은 디자인. 이러한 것들은 그저 불편함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세상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곳곳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았다. 길가의 높은 턱은 오르기 힘들었고 휠체어 탑승이 편리한 저상버스는 흔치 않았다. 모임에서 여행을 갈 때 이용하는 관광버스도 계단 경사가 높아 올라가기에 버거웠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장벽 속에서 어떤 시선으로 누군가를 구분짓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무심하게 놓인 계단 하나가 누군가에겐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가엾게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시선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단순히 장애를 이해하기보다 그 시선을 먼저 마주볼 용기가 필요하다. 동정보다 배려를, 연민보다 존중을 먼저 배우고 싶다. 이제 나는 따가운 시선을 거두고 그 사람의 삶을 응시하려 한다. 그저 함께 걷는 이웃으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봄볕 같은 눈빛으로 마주하려 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장벽이 되기도 한다. 오늘 나의 시선이 누군가에게 따스한 햇살이 되고 부드러운 바람이 되기를 바란다. 보람, 황민규. 녀석은 서울 상도동에서 용산역, 용산역에서 지평까지 거리는 66km, 시간은 2시간 40분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것도 혼자서. 회원들에게 함께 해주기를 청하였으나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답을 준 사람은 그 녀석뿐이었다. 2시 행사이니 1시까지 와야 한다고 공지를 띄우고 행사 장소를 알려주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토록 권유하였으나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를 등록하고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파기되어 이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다시 등록하려면 하루 이틀은 걸리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용산에서 용문을 지나 지평에서 내리라는 말을 하고 무사하게 오기만을 바랐다. 녀석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명령하듯 전달하였기 때문에 점심도 거른 상태였을 것이다. 글신의 문학의 지도교수께서 주관으로 있는 시인정신의 첫 번째 담벼락 전시회에 초청을 받아 전시할 디카시 액자 10점을 싣고
10시에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상으로 2시간 남짓한 거리를 달려가야 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느슨해졌다 팽팽해지기를 반복하며 허물어질 듯한 낮은 담벼락 전시회를 위해 한창 설치 작업을 준비 중인 지평 망미리 교수 댁에 도착했다. 12시가 조금 넘어 도착한 녀석은 주위 사람들과 섞이지 못해 휠체어에 앉아 작업 중인 사람들을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어깨를 치며 왔어? 고생했지? 힘들지 않았어? 네, 형. 경치 구경도 하고 좋았어요. 교수께서는 눈인사로 대신하며 홀로 동분서주하신다. 한눈에 봐도 60여 점은 넘어 보이는 작품들이 밭고랑 같은 골목 사이에 훈련되지 않은 어린 병사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글씨의 문학의 작품들도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새치기 하듯 끼어 있었다. 몇몇 작품들은 관람객을 맞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힘들다, 배고프다, 투정을 부릴 법도 한데 오는 길이 좋았다며 나를 머쓱하게 했다. 우리는 주인공도 객도 아닌 어정뛴 어정쩡한 모습으로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반가움을 나누고 우린 녀석의 작품 앞에서 나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새겼다. 지평에서 선생님 댁까지는 7km. 서울로 돌아갈 때 배터리 걱정은 되었으나 선생님이 준비하신 식사와 다과에 걱정을 내려놓고 즐거움을 나누라 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녀석은 휠체어로 이동해야 한다며 서둘러 길을 나섰다. 지평역으로. 우리 일행들도 서울로 출발했다. 일행이라야 나의 활동 지원사 한 분. 서울로 가는 길에는 고맙게도 활동 지원사가 운전하기로 했다. 나는 긴장이 풀린 탓에 막걸리 한 잔에도 눈꺼풀이 천근이다. 저녁 6시 30분. 카톡이 선잠을 깨운다. 우리보다 앞서 떠난 녀석의 문자다. 형, 지평에 전철이 없어 용문으로 가고 있어요. 어휴, 이런,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배터리는 괜찮아? 아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녀석의 안위보다는 휠체어가 걱정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휠체어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꼼짝을 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차량이 방전되었을 때와 비슷하긴 해도 차량은 보험사를 부르면 해결할 수 있지만 휠체어는 꼼짝할 수가 없다. 수동으로 변환하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무게가 거의 200kg 정도이니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다. 휴대폰처럼 보조 배터리를 휴대할 수도 없다. 그래서 녀석보다는 배터리가 견디어 주길 바랐던 것이었다. 부족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형. 나를 안심시키려는 녀석이 당차 보였다. 용문역에서 7시 20분 전철을 타야 해요. 이제 날이 푸른 바다처럼 어두워질 것이다. 지평에서 용문까지는 거의 4km.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배터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11km를 휠체어로 이동해야 한다는 소식에 나의 걱정이 녀석의 전동 휠체어를 앞서 달렸다. 용문서 이제 출발해요. 서울 들어오면 바로 콜 불러야 해. 말이라도 감사해요.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편해서 좋아요. 암튼 고생했어. 형도 고생 많으셨어요. 서울 들어왔니? 네, 형.
그렇게 걱정을 등에 메고 거의 8시가 넘어 나는 집에 도착했다. 9시 40분. 3시간이 넘게 걸려 집에 도착한 녀석은 나를 걱정하며 고맙다 한다. 녀석은 새끼줄 같은 나팔꽃 줄기 같은 온 몸으로 글을 쓰려 쉼없는 실패와 노력을 해왔다. 떨리는 손에 힘을 주어 글자 한자를 완성하는 것이 숨 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을 알고도 녀석의 문자 한 통에 새털처럼 가볍게 대꾸했던 나의 머리통을 때리고 싶었다. 그런 녀석이 나의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며 지금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다. 피사체는 무엇을 찍으려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계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녀석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녀석은 나의 든든한 오른팔이다. 언어장애가 심한 녀석과 말로써 소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녀석의 아침 인사. 나의 지시로 시작되었지만 단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던 회원들이 녀석으로 인해 모두에게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대견하고 든든한가. 요즘 칭찬할 일이 많아진다. 녀석 같은 친구가 한 사람만 더 있다면 좋겠다. 녀석을 지원하듯 믿어주고 지지해야 할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 내게는 생각이 많아져 지칠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나로 인해 성장하여 보람된 삶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요즘은 녀석이 아침잠을 깨우며 나를 귀찮게 시위하는 듯한 모습이 싫지 않다. 나의 보람보다는 녀석이 나를 보며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내가 되어 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나의 첫걸음이 녀석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발자국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혼자였으나 녀석에게는 같은 곳을 함께 보아주고 걸어가는 동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내가 그랬듯이 녀석도 누군가의 지향점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